2000년 12월 30일. 세기가 바뀌기 하루 전날, 일본 도쿄는 여느 때와 달리 분주하면서도 들떠 있었다. 시부야와 신주쿠 거리에는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 젊은이들은 새해 카운트다운을 준비하며 모여들고 있었다. 상점가에서는 붉은 장식이 내걸렸고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 전체가 새로운 세기를 앞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세타가야구 상조시가야의 주택가는 달랐다. 이곳은 가족 단위의 중산층이 모여 사는 조용한 동네였다. 좁은 골목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을 뿜었고 늦은 밤이 되자 사람의 발길은 끊겼다. 눈은 소리 없이 내려 지붕과 담장을 덮었고 공원 옆 길목은 적막에 휩싸였다. 차가운 공기는 유리창에 성에를 맺히게 했고 가끔 불어오는 바람은 고요함을 더욱 강조했다. 그 공원 옆에 자리 잡은 2층 주택. 그 집의 창문에서는 따뜻한 오렌지빛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바로 미야자와 가족의 집이었다. 이 집은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섬뜩한 미스터리의 무대가 된다. 아버지 미야자와 미키오, 44살. 광고 대기업 하쿠오도의 중견 직원이었다. 직장에서는 성실하고 꼼꼼하기로 소문났지만 회식 자리보다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는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하기 위해 술자리도 마다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가장으로 기억됐다. 어머니 야스코 41살. 성격이 따뜻하고 다정해 이웃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친정어머니 하루코 씨와는 매일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이날도 저녁 무렵 내일 새해 첫날에 찾아뵙겠다고 말하며 약속을 나눴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미소를 지었고 집안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이끌었다. 딸 니나 8살.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노트에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와 이야기가 가득했다. 커서 애니메이션 작가가 될 거야. 그녀의 꿈은 순수하면서도 분명했다. 아들 레이 6살. 말이 조금 서툴고 발달이 늦은 편이었지만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는 막내였다.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다니며 누나와 장난을 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그의 웃음은 집안의 활력소였다. 12월 30일 저녁. 집안은 평화로웠다. 미키오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부인 야스코는 부엌에서 아이들과 저녁을 준비했고 식탁에는 따끈한 국과 반찬이 올랐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저녁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네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담요를 덮고 텔레비전을 켰다. 일본 연말의 상징 NHK의 홍백 가합전 방송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부부는 내일 아침에 있을 친정 방문 이야기를 나눴다. 밖은 영하의 공기와 적막이 흐르고 있었지만 집 안은 온기와 웃음으로 가득했다. 밤 11시 무렵. 공원 옆에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담장 주변을 서성이더니 시선을 2층 화장실 창문에 고정했다. 창문은 작았지만 철망으로 막혀 있었다. 범인은 망설임 없이 맨손으로 철망을 뜯어냈다. 금속이 휘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겨울밤을 갈랐다. 그는 몸을 구겨 넣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평범했던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속으로 들어갔다. 범인은 먼저 레이의 방으로 향했다. 깊은 잠에 빠진 6살 소녀는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범인은 그의 목을 졸라 생명을 앗아갔다. 짧은 소음을 들은 아버지 미키오가 계단을 내려왔다. 거실에서 마주친 낯선 남자와 그는 곧바로 몸싸움을 벌였다. 의자가 넘어지고 탁자가 흔들렸다. 미키오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내던졌지만 범인의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가 있었다. 칼날이 번쩍이며 그의 몸을 깊게 찔렀다. 결국 그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다. 2층에서 소리를 듣고 내려온 어머니와 딸. 야스코는 본능적으로 딸 니이나를 감싸 안았다. 그러나 범인은 무자비했다. 계단을 오르며 칼을 휘둘렀고 어머니와 딸은 울부짖으며 쓰러졌다. 단 몇 분 사이 집안의 모든 생명이 꺼졌다. 보통의 범인이라면 곧장 도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범인은 달랐다.
범인은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를 열었다. 아이스크림과 멜론을 꺼내 먹었고 보리차로 목을 축였다. 그는 구급 상자에서 밴드를 꺼내 상처를 치료했고 화장실을 사용했지만 물조차 내리지 않았다. 컴퓨터를 켜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범인은 흔적을 무수히 남겼다. 12월 31일 아침 10시 40분. 야스코의 어머니 하루코 씨는 전날 밤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비명을 질렀다. 경찰이 출동했고 언론이 몰려들었다. 세타가야의 조용한 골목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현장은 말 그대로 범인의 흔적 투성이었다. 지문, DNA, 혈흔, 운동화, 옷, 가방, 심지어 미국 모하비 사막의 모래까지. 그러나 수사는 오히려 더 미궁에 빠졌다. 범인의 DNA는 특이했다. 목에는 남유럽계, 북에는 동아시아계였다. 일본인일 수도 외국인일 수도 있는 혼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범인의 운동화는 일본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슬레진저 제품이었다. 이는 한국, 중국, 미국 일부 미군 기지에서만 판매된 모델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은 범인이 한국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이 가능성을 확대 해석했고 한국 언론도 이를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확정할 수 없다라는 모호한 입장만 반복했다. 가방 속 모래는 미국 모하비 사막, 에드워즈 공군기지 인근의 것과 일치했다. 미군 관련 인물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이 역시 결론은 없었다. 28만 명 이상의 경찰이 투입되었고 현상금은 2천만 엔에 달했다. 그러나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이토록 많은 증거를 남기고도 잡히지 않는 살인자라니. 사람들은 치안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공소시효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결국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앴다. 세월이 흘러도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집은 철거되어 잡초가 무성한 빈터로 남았다. 그러나 매년 12월 30일 사람들은 그곳에 꽃을 놓으며 가족을 추모했다. 여전히 남는 질문들. 범인은 왜 살해 후에도 집에 머물렀을까? 왜 이렇게 많은 증거를 남기고도 잡히지 않았을까? 정말 한국인이었을까? 일본인이었을까? 혹은 또 다른 외국인이었을까? 세타가야 가족살인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일본 현대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았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